사랑의 삼중주 헤르만 헤세. 눈썰매. 나의 생일을 돌이켜보면 특별히 행복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잘못은 많았지만 불행하였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 사실 지나치게 행복과 불행을 따진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내 생애의 가장 불행한 시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동안의 즐거웠던 시절을 버리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충분히 맛보고서 타고난 운명과 자신이 만든 운명을 조화시키는 것이 인간 삶의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 생에는 그다지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다.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아주 아름답고 즐거웠다고 말할 수 있다. 나에게는 취미와 재능을 스스로 만들며 장래에 대한 문제도 다른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간섭도 없이 탐탁치도 않고 별다른 재능도 없는 학생으로서 몇 군데의 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간섭을 견디어낼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둔 속편한 학생이었다. 17살 무렵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가운데서 가장 강하게 나의 마음을 끌며 나를 사로잡는 것이 음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12살이 되기 전에는 악기를 다루는 법을 배운 일도 없었으며 또 장래에 음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 후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 상태가 계속되었다. 오랫동안 부질없이 지냈으며 악보와 악기를 건드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나 어느 때나 나의 핏속과 입술 위에는 하나의 멜로디가 있었다. 박자와 리듬이 나의 숨결 속에 있었다.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과 망각과 해방을 찾아 헤맸고 신과 안식과 평화에도 목말라 있었고 이들 모두를 언제나 음악에서만 찾아낼 수 있었다. 이를테면 종소리 같으며 순수하게 조화된 상쾌한 화음만으로도 마음은 우아함과 쾌감으로 가득해졌다. 또한 그런 쾌감은 소리가 더 울릴 때마다 고조되어 때로는 가슴에 불을 지펴서 다른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희에 떨게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열정적인 의지를 가지고서도 나의 삶에서 아무런 노래도 아무런 순수한 음악도 만들어낼 수 없었으니 어찌 나 자신을 탓하고 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나의 생활은 우연과 부조화로 가득 차 있다. 어느 쪽으로 몸을 돌려도 어느 곳을 두드려도 순수하고 맑은 소리는 울리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두고 이야기나 하자.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 글을 쓰는가? 정말 누가 나에게서 고백을 요구하며 누가 고백할 힘을 주는가? 이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한 사람의 그리운 여인의 이름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 이름은 내 삶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처럼 높은 상징으로 모든 것에 위에 서 있다. 학창시절이 끝날 무렵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장래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비로소 나도 그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음악을 나의 직업, 나의 생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 내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12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좋은 선생 밑에서 정식으로 배우고 있었다는 것이 선택의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는 외아들이 예술가라는 불안정한 길로 나아가려는 데에 불안을 느끼고 반대하였으나 그럴수록 나의 의지는 더욱더 굳어져 갔다. 결국 아버지가 양보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의 끈기를 시험하기 위하여 또 나의 마음이 변하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학교를 1년 더 다니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은 점점 더 굳어질 뿐이었다. 이 마지막 1년 동안에 나는 처음으로 어느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온종일 나의 사랑과 음악을 생각하다가 밤이 되면 흥분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러는 동안에 나는 사랑하는 소녀가
노래 연습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듣고서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한번 듣기를 간절히 바랐다. 몇 달이 지난 후 우리 집에서 저녁 모임이 있었을 때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 소녀가 노래를 부르도록 지명되었다. 그녀는 완강히 거절하였으나 결국은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노래는 서툴렀다. 애처로울 만큼 서툴렀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에 나의 당황스러움과 괴로움은 동정으로 변하고 다시 유머로 변했다. 그 후 나는 이 사랑에서 완전히 깨어나고 말았다. 나는 끈기가 있고 게으르지 않은 학생이었지만 착한 학생은 아니었다. 마지막 1년은 조금도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태만이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소년다운 몽상과 무관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창작력이 일어나는 신비로운 시간이 나를 감싸면 나의 무관심과 몽상은 중단되었다. 이럴 때면 나는 내가 티 없이 맑은 수정과도 같은 공기에 둘러싸이는 듯 했다. 그리하여 그 무렵에 나는 이미 참다운 창작은 사람을 고독하게 하며 인생의 쾌락에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도 알았다. 드디어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학교를 마치고 양친에게 인사를 한 뒤 수도에 있는 음악학교에 들어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다. 수업에는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려고 애를 썼으나 필수 과목인 피아노 수업에서는 심한 괴로움만 느낄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나의 모든 공부가 오르기 힘든 산처럼 내 눈앞에 가로놓여 있음을 알았다. 거기에다 작곡이 완전히 싫어졌다. 아주 사소한 가디에서도 산더미 같은 장애와 규칙만 보일 뿐 나의 감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고 도대체 내 힘의 불꽃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왕 시작한 길을 아무 말 없이 환멸을 안고 걸어 나가며 최소한 바이올리니스트라도 되리라 결심했다. 나는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였고 선생의 무례와 조소를 참아냈다. 나는 나의 목표를 점점 낮추었다. 왜냐하면 나의 바이올린 연주 실력도 자랑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더구나 대가가 되리라고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한다면 겨우 쓸만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 어느 조그만 오케스트라에서 두드러지지 않은 바이올린을 명예도 수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켜고 그것으로 빵은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이리하여 내가 그렇게도 존경하고 모든 기대를 걸었던 이 시절은 내 인생에서 음악 정신의 버림을 받고 기쁨이 없는 길을 걸으며 선율도 박자도 없는 나를 보낸 유일한 시절이 되었다. 나는 젊은 대담성으로 예술을 지향하였으나 중요한 단계에 이르러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이러한 상태가 3년을 계속되었고 나는 이제 20살이 넘어 있었다. 확실히 직업을 잘못 선택하였으며 다만 부끄러움과 의무감으로 시작한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것을 지나지 않았다. 이제 음악은 잊어버린 채 다만 손가락 연습, 어려운 과제, 화성학의 금지 규칙, 그리고 나의 모든 노력을 시간 낭비라고 보며 조소하는 음악 선생의 괴로운 피아노 수업만을 받을 따름이었다. 스스로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멍하게 있을 때는 언제나 나는 예술가가 된다는 현실에서는 가라앉아 버린 희망의 별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환멸을 잊고 잠재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단 한 번 그것을 완전히 성공한 적이 있었다. 그 무렵에 나는 유명한 H 성악 선생의 여제자를 쫓아다녔다. 그녀와 나는 같은 상태에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희망을 품고 있었으나 엄격한 선생을 만나 공부를 해낼 수 없어 결국에는 목소리마저 못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들떠 우리와 함께 어울렸다. 그녀는 타오르는 듯이 싱그럽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시들기 쉬운 것이었다. 이 아름다운 리드를 만날 때마다 그녀는 순박한 미소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가 그녀에게 반해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완전히 잊어버릴 때도 많았지만 그녀 옆에만 있으면 특별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그녀는 나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하였다. 모임에서 그녀를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나는 자신을 비웃고 나와 같은 사람은 이 말괄량의 여인을 진지하게 사랑할 수 없다고 타일렀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그녀의 몸짓이나 따스한 속삭임에 흥분되어 밤늦게까지 마음이 들떠서 그녀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일도 있었다. 그쯤 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난폭해져서 반쯤 억지로 개구쟁이 짓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 우리들은 리디와 그녀가 속해 있는 작은 모임에서 확실치 않으나 영웅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러한 행동에 얼마만큼이 참다운 청춘의 기쁨이며 얼마만큼이 고의적인 마비였는지 지금 그것을 구별할 수는 없다. 어느 겨울날 수업이 없어 우리는 함께 교회로 나갔다. 우리는 스포츠용 썰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스포츠용 썰매를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오락이었다. 여러 가지 빛깔의 옷을 입고 스카프를 두른 처녀들이 하얀 눈바닥에 화려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상쾌한 곳에서 격렬한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기쁨이었다. 낮에 우리는 몹시 배가 고팠으므로 마을에 들어가 좋은 식당을 찾아들었다. 식사가 나와서 즐겁게들 먹고 좋은 포도주를 마음껏 마셨다. 작은 방은 고함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모두들 정신없이 들떠 있었다. 나는 계속 리디 곁에 있었다. 그날은 그녀의 기분이 썩 좋아 나에게 특별히 호의적이었다. 그녀는 활락과 몽상에 찬 이 분위기 속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눈을 반짝이며 여러 사람이 반은 대담하게 반은 불안하게 표시하는 애정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시내로 돌아오면서 우리들은 다시 들뜬 아이처럼 눈 속에서 뛰어다녔다. 다행히 나는 리디 곁에 있을 수 있었다. 다른 친구들의 원성을 살면서도 나는 스스로 리디의 기사가 되었다. 리디는 나의 팔에 매달려 나에게 말을 걸고 나의 타오르는 정열을 웃으며 받아들였다. 그녀는 무척 흥분해 있는 듯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며시 힘을 주면서 그녀를 끌어당기자 몸을 빼고 옆으로 뛰어나갔다. 저기를 보세요. 그녀는 숨을 깊이 쉬면서 말했다. 우리 썰매를 타고 저 초원으로 내려가요. 혹시 무서우세요? 나는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놀랐다. 사실 너무 경사가 심해서 잠시 동안 이 대담한 활주에 겁을 먹었다. 안 되겠어. 벌써 너무 어두워졌어. 그녀는 이내 냉소와 노여움을 품고 내게 겁쟁이라며 함께 썰매를 타지 못할 만큼 두렵다면 혼자 타고 내려가겠다고 했다. 나는 나지게 말했다. 해보자고. 만약에 뒤집어진다면 나에게 눈을 문질러도 좋아. 그러나 무사히 내려가면 대가를 받겠어. 그녀는 웃기만 하고 썰매를 탔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너무 경사가 심해 허공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급히 발바닥으로 지면을 더듬어 멈추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차갑고 찌르는 듯한 눈이 얼굴에 느껴질 뿐이었다. 그리고 리드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것뿐이었다. 대장간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어딘가 몸이 찢기는 듯이 아팠다. 내가 느낀 마지막 감각은 추위의 차검이었다. 리디는 장갑을 찢어주고 흰 손에 살갗이 벗겨져서 피가 날 뿐 무사하였다. 반면 내가 뇌진탕으로 죽었다고 모두들 생각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부러진 왼쪽 다리는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보통 사람처럼 걸을 수도 뛸 수도 춤을 출 수도 없게 되었다. 그렇게 내 청춘에 뜻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 나는 의식적으로는 나의 청춘이 무참히도 절단되어 보잘것 없어졌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병상에서의 생활이 석 달이나 더 계속되었으므로 네 운명을 받아들일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그쯤에 어느 날 밤 누운 채로 생각에 잠겨있을 때 하나의 멜로디가 떠올랐다. 나는 그것을 언제까지나 흥얼거렸다. 그러자 뜻하지 않게 오랫동안 멀어져 있던 음악이 구름 사이에서 나온 별처럼 다시 빛나는 것이 보였다. 다음날 아침은 오랫동안 맛보지 못한 즐겁고 가벼운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무엇이 기쁘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에 오래 잊고 있던 바이올린이 떠올라 즐겁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한동안 켤 수 없겠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설령 이제 다시 켤 수 없더라도.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확신을 되찾았다. 어쨌든 그것에서 그렇게 달아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다시 음악만이 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즐거움으로 삼은 것은 어머니에게 말한 것처럼 바이올린이 아니었다. 내가 손을 떨며 구하고 있는 것은 음악을 하는 것, 즉 창작이었다.
어느덧 나는 옛날에 가장 좋았던 시절처럼 때때로 맑은 공기의 높은 진동과 사상의 긴장된 냉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이에 비하면 불구가 된 다리와 그 외의 다른 재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때 이후 나는 승리자였다. 나의 소망이 건강과 청춘의 쾌락을 동경하는 수는 있어도 그 괴로움에 좌절하지는 않았다. 무엇인가 위로해주고 강명을 주는 것이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혼자서도 지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가버렸다. 어머니가 없는 동안 문병을 오지 않았던 한 사람이 뜻하지 않게 찾아왔다. 바로 리디였다. 처음에는 내가 최근에 그녀와 참으로 가까웠던 것, 무척이나 그녀를 사랑하였던 것 등이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고 선량한 마음의 바닥에서는 그 불행한 사건에 의하여 깊이 상처를 받았던 것이다. 리디는 여러 번 비극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나는 그것에 대하여 웃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그렇게 건강하고 그 불행을 별로 개의치 않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녀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용서한다는 것은 애인인 나에게는 커다란 만족임에 틀림이 없다. 그 감동적인 장면의 기회로 자랑스럽게 나의 마음을 새로 엮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불행에 따른 그녀와의 관계를 내가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었다는 것, 아니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과를 미연에 가로막아 아름다운 장면을 소용없게 해버린 것은 그녀의 마음을 적지 않게 상하게 하였다. 그녀의 예쁜 얼굴에서 동정에 찬 문병객의 온정과 연민의 정이 차츰 식어가는 것이 보였다. 결국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는 가버렸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는 맹세를 했는데도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 청년 시절에 나의 생활의 모든 것이 나에게서 멀어져 간 일은 기억할 만한 사건이었으며 나에게 슬프고 기묘한 인상을 주었다. 나는 갑자기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활을 했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문병을 와서 나를 놀라게 했다. 곧잘 균정거리던 엄한 피아노 선생이 와주었던 것이다. 그의 태도는 여전하였지만 아기로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내가 둔하기는 하지만 좀 괜찮은 학생이다. 그의 동료인 바이올린 선생도 같은 의견이다. 빨리 회복해서 돌아와 기쁘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병이 나은 후에 나는 요양을 갈 예정이었으나 긴 휴가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공부를 하기로 했다. 자신 없이 수업과 연습을 시작하였으나 모두가 전부 다 잘 진행되었다. 물론 내가 뛰어난 음악가가 되지 못하리라는 것은 이번에도 똑똑히 알았다. 그러나 그렇게 깨달아도 고통스럽지가 않았다. 학기 말의 일이었다. 이론 선생이 휴가 전에 뜻밖에도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올해 학생 중에서 얼마간이라도 음악을 옳게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학생이야. 무엇이든 작곡을 하면 기꺼이 봐주겠네.